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님,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썰픽 중간에 재밌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민주당의 또 사과. 대략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주당 3선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 이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보름난쯤 남았는데 민주당 중진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님부터 먼저. 그 민주당이 이제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 또 안 좋았던 기억까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이 고위 선출직 또 고위 공직자로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이 왜 이런 반복되는 이 성추문에 시달리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게 도저히 그 민주당은 이게 치유가 불가능한 이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참담한 심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지난해 연말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는데 그 사이에 혹여라도 이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권력과 유괴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회유하거나 또는 묵인하려 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그런 정황이나 시도가 있었는지가 추가적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발생 시점과 제명 시점이 5개월이나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민주당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둘째로는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성추문에 시달리는 이유를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나 어떤 부도덕성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뭐 학생운동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진보 진영 내의 조직우선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가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성비위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성잘못을 엄단하고 발본색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조직을 지켜야 된다. 진영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러다가 민주당 다 망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개인의 인권들을 탄압하는 이런 식의 저는 구조가 은연중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 때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인을 굉장히 폄하했고, 이번에도 지금 김원희 사건도 그 은폐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밑바닥에는 진보 진영 특유의 그 조직 우선주의, 조직 보위론 같은 것들이 지금 이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한편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걸 접하고 그동안은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싶었고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황당한 마음입니다, 사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얘기한 것처럼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졌나라는 것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력형 성범죄, 저희 그 서울시를 비롯해서 단체장들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의 오류로부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박완주 의원 본인은 전혀 지금 아무런 설명과 해명도 없거든요. 뭐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사과도 한마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당에서 제명하는 거는 의원직은 살아있는 것인데 그걸로 지금 된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어떤 윤리특위 제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다음 뭐 형사처벌이나 뭐 고발이나 이런 거는 피해자의 의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수렴해서 형사처벌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 민주당이 민주라는 단어, 좋은 단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진보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참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소위 진보라고 한다면 인권, 그다음에 뭐 진실규명 이런 데 있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고 인권을 무조건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조직 내부에서조차 인권을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건 안 보이잖아요. 막 피해 호소인 이러면서 이렇게 막고 뭐 사찰해서 뭐 누가 했는지 밝혀내고 색출하자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진실규명하는 데서 자꾸 이렇게 아니다는 식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진짜 민주당이 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게 뭐가 있었던가 싶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지지 기반 또는 이제 민주당 정체성이 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지층이 이탈하는 건 둘째 치고 가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한 개인의 소속 의원의 어떤 일탈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회 소장님은 민주당에서 보좌관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실제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에 예를 들어 예전 진보운동의 조직보위론,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 개인의 비위 행위가 외부로 노출되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으니 피해자가 좀 참아라 또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일단 이게 국회랑 지방자치단체가 좀 다른 측면이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거기 공무원이고 그 사회에서 끝까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국회 보좌진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이동률도 높고요. 예. 뭐 여기다 저기로 가기도 하고 의원만 바뀌면 또 상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국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기 좀 어려운 예.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억누를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예전 80년대, 뭐 90년대 그런 운동권에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당에서 특히나 뭐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서는 당내에서 네가 참아라라는 말로 뭐를 누르거나 특히나 이 스마트폰 나오고 이 녹음 다 되는 세상이 된 다음부터는요.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가해가 있다.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한다. 어떤 얘기냐면요. 박완주 의원이 이건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이 해당 피해자가 사직서를 내도록 하게 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나중에 마치 의원 면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 것처럼 사직서를 위조했다라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를 저지른 후에 그 피해 보좌관을 상대로 면직을 시도했다. 쉽게 말해서 피해 보좌관의 서명을 대리로 해가지고 가짜 사표, 가짜 사직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뭐 2차 가해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의 강력한 최고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현영 대변인이 그런 면에서 강력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제명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정황은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이제 당내에서의 문제는 당내에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예.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물론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고 사실 저는 알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라는 어떤 민주당의 조직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직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어느 수위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해야겠죠. 물론 그 뒤에는 형사 고발 및 처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피해자의 의사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물론 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기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최초 가해 그리고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그 사실 중에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하고 아닌 부분은 윤리특위의 결정을 통해서 박원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앞으로 더 이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이 되고 박완주 의원의 제명, 그러니까 당에서의 제명이 아니라 의원직 제명 이런 것도 이루어질 만한
지금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도 아마 그 부분까지 갈 것 같아요. 어제 그 제명 발표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윤리특위 그러면 여야 간에 몸싸움하고 뭐 그러다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제사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제사하면서 물타기 위해서 사실 윤리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 지금 있는 이 성 문제에 대한 성추문에 대한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고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호응을 하겠죠. 그래서 박안주 의원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최고의 수위의 저는 의원직 제명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나왔던 그 조직보위 차원에서의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80년대, 90년대 운동권 문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아름다운 분이라고 또 사실 박원순 시장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박원순 시장의 공과를 논하지 않고 그냥 이분을 좋은 분으로 해야만 민주 진영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에 반로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최광욱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죠. 쌍디읒인지 쌍지읒인지 누구나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을 부인한 데다가 최근에 민주당 보좌진 여부에 더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나를 타겟으로 한 음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진영 논리로 조직보위 차원에서 또 자기를 방패막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어제 나왔던 김원희 의원 사무실에서도 같은 여성 보좌진이 그 여성 피해자에게 너 배신자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과거에 고리타분한 그 진보 진영의 조직보위론, 조직 우선론이 바로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 부산, 충남 이 모든 지역에 후보 안 냈어야 되는데 굳이 후보 냈고 또 그 단체장들은 다 졌고 또 거기에다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파 때문에 사실은 대선에 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3선의 중진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원내대표 출마도 했었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 충격인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비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피해자가 사실 저도 저희 보좌진들 거의 이제 절반은 여성이었어요. 사실은 한 식구 같고 동지 같고 그렇게 4년간 지내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이 피해자가 5,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사과도 받지 못했고 또 그 가짜 사직서 그것 때문에 또 사과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당 차원에서 이거는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으면 뭐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 뒤에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멀리 보고 집권할 의지가 없는 당은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제대로 좀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주 의원이 보통 이전에 이런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입장을 내놓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반박하거나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하든지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뭐 듣자 하니 이제 피해자 쪽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특히 민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얘기하면 뭔가 더 센 그런 반응이 올 것 같아서 아마 말을 아끼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그렇다면은 본인의 입장을 진퇴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뭐 들은 얘기는 있지만 이걸 뭐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뭐 요즘은 이런 문제에서 예전에는 어떤 상황인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곤 했는데 이런 취재 자체가 2차 가해 소지가 있어서 요즘은 기자들이 서로 묻지도 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대? 이게 불필요한 관심 또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취재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인정하는가 여부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뭘 하겠다 이거 정도는 얘기해 줘야 본인을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지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박지원 위원장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이와 비슷한 혹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특별히 잘못되고 뭐 이런 정당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잘못 꺼내봐야 본인만 다치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오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를 하면서 당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이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민주당에 신고를 한 것은 거의 한 달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또 논의가 잘 되지 않다가 그다음엔 국회에 신고를 한 다음에 당 지도가 이걸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징계가 진전됐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처벌받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버텨주는 가운데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피해자들이 더 있다라면 저는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뭐 지방선거에서야 되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추호의 봐줌도 없이 확실하게 좀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기회에 조직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사실 N번반 사건을 처음으로 추적하고 고발했던 불꽃 추적단의 일원이었죠.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최강욱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일부 이제 과거에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성희롱에 의도가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입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순통을 끊겠다는 뜻인가요? 라고 썼는데 제가 여기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른바 뭐 짤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발언 이건 본인이 나중에 사과까지 했거든요. 근데 재미를 보았다고 했으니 내가 사과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나를 공격해서 재미 봤니? 라는 취지인데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일단 뭐 일부에서 제기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건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 발언은 기존에 본인이 사과한 이 짤 발언 이것도 지금 사실은 사과가 겉으로만 한 사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누가 재미를 봤다는 것인지 누가 날조를 했다는 것인지 왜 하필 그렇다면은 그 누군가가 최강욱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인지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5월 4일자로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아주 짧은 사과문이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뭐 이런 취지가 첫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과일까요? 저는 사과는 아주 간결하게 거두절미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한편 변명 같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잇따른 제보들 속에서 그럼 보좌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지금 의원하고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굉장히 처참합니다. 저는 이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하지 않은 일을 굳이 최강욱 의원을 타겟 삼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조금 진실 규명하고 조사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이제 쌍지읒이냐 쌍디귿이냐 이걸 가지고 진상조사를 지금 해서 윤리감찰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사람이 줌회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줌회의는 녹화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영상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올린 걸 보면 한 번 재미를 보았다니까 그것도 자기가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도 사과는 형식적인 무늬만 사과였지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민보여 보좌진 협의회에 지금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나의 숨통을 끊으려는 누구의 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보위론이나 그 집단주의 우선론에 따라서 자기를 좀 그 디펜스 자기 방어막을 치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은 대표적인
그 민주당 내 그 검찰개혁 신봉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어떤 진보의 가치에 내가 투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소한 잘못을 건드리지 마라. 그게 이제 저는 운동권 문화로 또 돌아가는데 운동권 문화가 과거에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도 당연시 되는 것처럼 올바른 목표가 있으면 수단이나 개인적인 실수는 다 봐준다는 게 오랫동안의 그런 좌파의 문화였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내가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하는데 나를 왜 자꾸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변명한다면 이건 민주당은 제가 볼 때 헤어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네, 그 해당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억울하게도 된 지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다른 의원과 보좌진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게 질문의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회의에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들어가지 않은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날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쌍지은 문제와 관련돼서는 윤리감찰단이 살펴보고 있고 이것은 뭐 일개 의원이 당대표의 지시사항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근식 교수님은 이제 과거에 주사파의 핵심 의원으로 활동한 게 있어서 조직보이론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 주사파로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최강욱 의원 건은 뭐 조직 보위까지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내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미를 봤다. 지금 내부에서 얘기가 나온 걸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저는 조직 보위까지 갈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뭐 이런 거 전공한 건 아닌데 이분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언 이렇게 보면 본인을 객관하는 데 실패한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슨 정치 공작에 의해서 자기를 뭔가 어떻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자기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정도로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그건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객관화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일어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통령실에도 있습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대검의 운영지원 과장을 했었죠.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내부 감찰을 받았던 것이 오늘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1996년에는 점심 회식을 하면서 음주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직원을 껴안고 당시 회식 장소가 좀 소란이 됐어서 인사 조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있습니다. 2012년에 얼마 전, 뭐 10년 전이죠. 부서 회식 중에 여직원 외모를 품평하고 볼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징계성 처분을 받았는데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검의 사무관,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으로 입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사무관 직급이었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런 성비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면 이제 청와대 내 모든 안살림을 책임지는 특활비도 비롯해서 그런 자리인데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되는 사람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루어지는 조치다.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고를 받았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지금 저 말은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겠습니다로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대통령실에 검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대답을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걸 경미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야. 징계를 어떻게 받았어만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질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검 때부터 본인이 눈여겨봤던 사람들을 지금 뭐
인사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집사도 지금 맡기고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을 전부 다 검찰 측 인사들을 채워놨잖아요. 예. 그런 분들끼리 자기끼리 상의해보고 대낮에 술 한잔 하고 뭐 볼에 뽀뽀할 수도 있는 건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경미할 때 이루어지는 조치고 정식 질게 절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답변을 2022년에 내놓습니까? 저는 그 정말 의사에 깜짝 반해서 놀랐습니다. 볼에 뽀뽀를 하면 형사 입건 사항 아닌가요? 뭐 법적인 건 제가 우연히 여기 법조계 한분 계시네요. 김성현 소장이 말씀하신 게 뭐 이게 경미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래요. 일단 이제 이분이 발령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이제 나흘째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을 때 그럼 즉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분이 받은 문제되고 있는 내용보다는 징계받은 수준에 대해서 이거는 정식 경고가 아니고 정식 질게 절차가 아니고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처음엔 가름을 하겠죠. 여기서 끝나냐 마느냐의 여부는 분명히 또 여론 추이를 볼 겁니다. 그럼 뭐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선자가 20년 동안 함께 해왔던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분받은 건 경미한 거니까 총무비서관 임명한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임명해라고 갔을 거라는 이 대목 한국일보의 지적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대목이 놀랍다는 겁니다. 신임 대통령이 이분이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고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같이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항상 20년 내내 검사 생활하는 동안 같이 근무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97년부터 같이 일을 시작했고 게다가 나중에 그 대검에서 마지막 퇴근할 때 함께 차에 탔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총무비서관까지 맡긴 분인데 딱 요 징계 사실만 모르고 있다는 게 훨씬 제가 보기엔 유권자들 보기에는 어색해 하실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이제 함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96년 사건은 모르셨을까요? 저는 이제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이제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자,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사후에 이런 상황이 지금 불거졌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청와대 국간직이 아닙니까? 또 그 직원들 월급서부터 전부 다 국가를 지키는 그런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놓은 해명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옹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하나하나가 누적될 때마다 이 능력과 도덕성 뭐 이런 거 다 보겠다고 했던 전문성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의 도대체 인사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지금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 피플스 하우스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할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 부분 그 좀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 96년 일이라고 오래전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죄질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이게 2012년에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반복된 행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에서 징계에 준하는 경고 조치와 인사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대통령실의 중요한 대통령의 측근에서 모시는 비서관으로 일을 하기에는 지금처럼 2022년에 이 성인지 감수성의 국민 정서에 따르면 상당히 중한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민주당에 터져나오는 성비위 사건이 관련돼서 일파만파 지금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도 조금 더 엄중하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성현 소장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 정부를 출범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실 인선에서는 좀 편한 사람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실하고 다르죠. 자기한테 편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편하지 않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쓴소리도 좀 하고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그 방향과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스스럼없이 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구조와 토론의 구조가 있어야만 대통령실이 구중근거로 되지 않고 대통령과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때 편하게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다 데리고 가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와 반론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2012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당시 문제가 됐던 얘기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고를 치더라도 승승장구하는구나.
그런 게 제일 사회에 안 좋은 사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지금 오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무비서관 그냥 가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어쨌건 날 신임하셨잖아. 그 대통령실 내에서 이 윤재순 비서관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언터처블인 사람이 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조직 내에서 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말하기 어려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대통령이 지금 꿈꾸고 계신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는 저는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들 짚어봤고요. 다음은 황정 아나운서가 오늘 정치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들 썰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보시죠. 결국 마스크 쓴 김정은.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간부들은 가끔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김 위원장만큼은 노 마스크였는데요. 자,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약 19만 명이 격리됐고 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백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꽉 막혀있던 남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보시죠. 김건희의 눈빛이 머무는 곳.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김건희 여사.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바로 내려놓는 윤 대통령. 이 모습에 아내 눈치 보는 게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친근하다라는 반응부터 국정도 아내 눈치 보면서 할 거다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여사의 눈길이 닿은 사람은 또 있었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에 지지자들의 비판이 나오자 순간 포착이라 해명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눈빛이 닿는 분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시죠. 김성회의 꼼꼼함.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과거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라고 글을 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언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사과글에서 조선시대 여성 일구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 이 표현이 논란이 된 건데요. 또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매체에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라는 글을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센 비판에 이르면 오늘 안에 김 비서관의 거취가 결정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3가지 썰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소장은 아니고 비서관입니다. 이 김성회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입니다. 과거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말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 지급이라고 말하는 점 등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라고 말해요. 저희 손평진 PD가 자막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막 담당 PD님 밑에다가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김성회 사퇴하겠다 따옴표를 하나 해주세요. 이게 저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가까이 아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데 대충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 인간.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거기서 저 인간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투신할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해를 하신 분도 일부 계시고. 김성회 소장님한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줄여질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저 사람 위안부 밀린 화대 얘기했던 그 김성회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게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요. 정말 김성회님이 정말 드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회자 돌림이신가요? 예, 회자 돌림입니다. 모일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재성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루성자 옆에 흑토변을 흑토변이 붙여서 네. 남한산성, 북한산성 할 때 그 네. 성자죠. 예. 네, 저랑 같은 성자입니다.
동질감. 예, 근데 김성애 다문화 비서관은 이룰성자를 쓰더라고요. 모임을 이루는 건데 제가 일단 그 별로 이루진 못했어요. 김성애 비서관을 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오래전부터 본래 이제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이고 이제 뉴라이트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시작해서 운동권에 대한 이 비판을 굉장히 세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위안부 논쟁 그리고 뭐 동성애 논쟁하면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좀 흐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너무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이제 강경한 주장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도 이제 2017년 그 대선에서는 안철수 그 대선 캠프에서 제가 그때 얼굴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다음에 그 안철수 위원장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발언들을 지금 그래서 2017년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와서 또 안철수 대표를 제가 비판을 좀 했더니 또 저한테 또 엄청 또 센 또 비판을 많이 했어요.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뭐 그 정도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성 발언들을 좀 하시는 분이어서 이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뭐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뭐 태극기 부대도 있고 뭐 옛날에 이영훈 교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과거의 발언이 자기가 믿고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했었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 자기가 그만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밖에서 열심히 제가 그 586 운동권 비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아야죠. 왜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줍니까? 제가 제 이름은 걸려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이분이 그 레인보우 합창단 하면서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다가 소송에 걸려서 패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뭐 하는 곳인데 검색 한번 해보지 않고 비서관 임명을 하는 것인지 전 정말 그러니까 무슨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떡한 뉴스에 걸려있는 이야기들조차 거르고 있는 이 인선에 대해서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서관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에요. 다문화 비서관이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기본 아닌가요? 근데 지금 글 쓰신 것들을 보면 전혀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다문화를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는데 이게 인사 검증을 제가 뭐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이걸 인사 방향을 이렇게 뒤집기가 어렵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청와대 특히 인사 담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해명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해명이 더 이분의 입장을 꼬이게 만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총무비서관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번 저희 취재 기자들 오전 보고한 걸 보니까 오늘쯤은 뭐가 나올 것 같다, 거치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빨리 있었습니다. 조치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죠. 말이 안 되는 인사 아닙니까? 또 김성애 소장님이 대신 사퇴 표명했으니까 표명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패널에서 사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재성 김성애 소장님은 여기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그걸 먼저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눈빛, 좀 인터넷 하루 종일 떴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좀 봤으면 싶은데요. 뭐 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와인을 한 잔 드시는데 여사가 살짝 레이저 눈빛을 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대통령이 잔을 내려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순간 포착된 거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본 거다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저거를 왜 레이저라고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LED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새로 영부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진짜 다 예의주시 하시잖아요. 의상은 뭐를 입었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제 첫날 취임식 만찬 자리에서 저런 건데 이제 붙이기 나름이겠죠. 살짝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술잔을 내려놓다. 부인이 살짝 이렇게 하니까 술을 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은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스토리를 악의적으로 단 건 아닌데.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되죠. 저는 좋게 봐요.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영부인께 모아진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되는 거고 오늘도 보도가 나왔지만은 오늘 저희 때는 실습이라고 했는데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뭐 수보회라고 문 대통령 때는 했죠. 그 회의에 이제 아침에 좀 식사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손수 샌드위치랑 뭐 당근 주스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좋게 계속 보도가 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죠. 예. 일단 뭐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눈빛을 그렇죠. 어제는 이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 사진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김건희 여사의 눈빛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표정인데요. 저희가 영상도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순간 포착이다라고 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또 뭐 순간 포착이라기보다도 좀 짧은 텀 포착이다 이런 생각. 저 사진은 같은 윤 씨, 계속 윤석열 대통령, 윤호중 비대위원장인데 윤희석 대변인은 저것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거는 글쎄요. 저게 참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진에 대해서 본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뭐 아무리 공격하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면전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수사 다 받고 얘기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 자기 본인 진영 내에서 굉장히 좀 공격을 받았다는 거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직도 골이 너무 깊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양쪽 다 저희나 민주당이나 이 국민 통합이라는 걸 진짜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요? 예, 이제 대통령실 제공이잖아요. 사진이.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은 주체가 대통령실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진.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오랜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이번에 후보 시절부터 계속 사진을 찍었던 분이라고 들었고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여튼 근데 저 장면이 왜 릴리즈가 됐겠냐, 왜 풀어졌냐를 보면 저기서 이제 어디까지나 그 대통령실에서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죠. 다 위풍당당하게 서서 적장을 바라보는 김건희 여사님과 입을 손에다 올리고 다소곳하게 웃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진을, 그러니까 사진 수십 장을 찍었을 텐데 저 사진이 배포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진인 거죠. 적장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다. 그리고 적장마저도 입을 가리고 미소 짓게 하는 모습이라는 장면을 담았다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실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상을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너무 지나친 해석이죠. 적장이라고 말하면 또 적장이 무슨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후보 시절에 부인들이 보통 전면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 선거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이러는데 불가피하게 전면 등장하지 못한 신비주의의 모습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의 첫 등장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건데 그날이 연이어 만찬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윤호중 위원장 뭐 그 찍어서 누가 찍고 어떻게 배포를 했건 간에 그럼 울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거기에 과민 반응하는 그 양쪽의 모습이 다 조금 너무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웁니까? 그럼요. 축하해주러 간 자 그렇게 치면 만찬장 가지 말았어야죠. 네, 여사가 이제 와서 비대위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당분간은 뭐 수사 끝날 때까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뿌렸다는 것도 좀 지나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게 수백 장을 찍잖아요. 수백 장 컷을 찍고 그중에 좋은 걸 내보내는 건데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계속 공개적으로 수차례 수사를 요구했던 분이고 또 김건희 여사는 그와 관련된 당사자고. 근데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해서 축하하러 온 만찬장이니까 이렇게 저 화면처럼 앞으로 좀 여야가 협치해서 공존하고 하면서 서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저 사진 한 컷을 내놨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사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더 웃긴 것은 거기에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또 해명을 또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김유정 의원님이 그러면 울어요라고 얘기했지만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저 사진을 픽할 때 이걸 협치를 나타내는 사진인지 저격인지 또 조금 정무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나올 사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또 후보가 됐죠. 경기 찍고 인천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첫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동연, 제일 박빙인 지역이죠. 지금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이번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됐는데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공식 석상에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얘기를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다. 전부 심판만,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습니까? 이제는 소를 키울 때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중요한 김동연 후보께서 정말로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가로서 정말 우수한 역량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다 보니 제일 관심이 큰,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를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냐, 국민의힘이 이겼냐, 이겼냐면 평가가 될 텐데요. 그래서 경기도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런데 본인이 보궐선거, 인천 계양 을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저런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전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심판을 택했다, 지난 대선에서. 일꾼을 택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일꾼인데 졌고 심판을 선택해서 윤석열 후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현 정권이 심판을 당했고, 대장동 게이트가 심판을 당했고, 이재명 집권여당 후보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갑자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계양을이라는 꽃길을 가보다 보니까 자기를 변명하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는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자숙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넘나들고 갑자기 꽃길로 나왔으면 다시 그러면 현재 지금 윤석열 권력을 심판하자고 하는 게 야당으로서 올바른 저는 그 프레임이지, 되게 일꾼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프레임입니다. 여당이 일꾼을 뽑아주세요 하는 건데 갑자기 저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뭔가 스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꾼을 하면 왜 이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일꾼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는 이야기로 이게 와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여당의 힘을 수려지는 저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 지금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뭔가 좀 모순된 그 스텝 꼬인 게 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싱크는 나왔습니다만은 그 앞에 또 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말꾼 말고 일꾼 뽑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대변인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륜은 김동연 후보가 더 많으니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는 표현이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시고요. 예. 아니요. 경기도가 1,500만 명이나 되는 곳이고 지금 뭐 하여튼 그 하나가 자체가 작은 정부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잘 관리하고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은혜 후보가 잘 알려져 있지만 대장동 저격수가 이제 이런 이미지로는 사실은 이제 이 지방선거를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과정들도 앞으로 좀 펼쳐질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쪽이 절대적인 우위로 해서 점거에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승부가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승부로 보여질 것이고, 특히나 이번 선거에 출전을 감행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 한마디만 하면요. 이제 대선에서 거의 당선권에 근접해서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상대방 당선된 분이 취임식 하는 날, 취임 날 본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나 싶어요. 그만큼 지금 저 역할, 김동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는 정말 적합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출마까지 했다는 건 저는 어떤 논리로도 누구를 설복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KBS가 주최한 경기도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이 이제 안 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설전을 잠깐 벌이는 모습도 있는데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피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부처님 청문회 그쪽에서 끝나고 요금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피셨다? 아니요, 친정 없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범죄는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유예를 해준 거죠. 봐준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아니 글쎄 내가 전과라는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취지로 아니 때린 적 없다니까요. 부총리 청문회 때다 나온 얘기인데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 강용석 후보가 이제 김동연 후보를 집중 좀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미리 OX판을 하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은 높게 나와서 근데 나중에 완주를 할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수표를 김은혜 후보와 나눠 갖는다는 분석도 있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가 아니고요. 강용석 후보의 완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완주할 거다 O 아니다 X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네 분이 다 X로 올 X. 예. 저는 이번 결과가 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강용석 후보의 최근 인터뷰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시절이었겠죠 아마 전화를 받아서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김은혜 후보하고 싸우지 말고 김동연하고 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다루시는 분들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회의를 품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 사실상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고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분인데 자 내일 모레까지는 내가 당선자고 당선자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김은혜를 도와달라고 하고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이런 전화를 했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선거 개입이 되는 거죠. 선거 개입인데 내가 당선자 신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런 정치윤리 그 대통령이 정말 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도가 된 거잖아요. 강용석 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지사지 했으면 국힘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문제가 다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퇴는 안 할 거다. 아니 사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화까지 받았는데 사퇴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줘야. 안 하면 김은혜 후보와 싸우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복당도 할 거 아닙니까? 예. 피와 구분해라 지금 이런 취지의 전화를 하셨다는 건데 그 전화 자체로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고 강용석 후보는 사퇴하겠죠. 그래야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게 이 강용석 후보에 의해서 지금 밝혀졌는데요. 이게 강용석 후보의 한계입니다.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사법연수는 동기고 선후배 사이고 개인적인 인지상정으로 전화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인 신분에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강용석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무진하게 노력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이런 발언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강용석 후보의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용석 후보가 원하는 게 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목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결론은 그럼 뭐겠습니까? 복당이 돼서 국민의힘 당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다음 총선이 됐든 뭔가 뭐 지역을 받아서 다음 총선에 뭐 기호 2번으로 출마를 하든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위상 같은 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겠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일단 머리는 왜 이렇게 짧게 깎으셨는지 얼마 전에 저도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강용석 검수완박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을 것인가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인터뷰에서도 의미심장했던 대목이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내가 복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혹시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뒤에 강용석 후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양보해서 단일화를 한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으로 복당한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강용석 후보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지. 네, 지금 그렇죠. 강용석 정확히 후보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예.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치에 맞지 않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영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굳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희화되는 거는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뭐 민주당으로서 뭐 크게 불리할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잠시만 그 경기도 여론조사 보여주시겠습니까? KU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최근 조사한 건데요. 약 800명 조사입니다. 김동연 후보와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박빙인데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근데 강용석 후보가 5% 이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강용석 후보가 뭐 당연히 진보표를 가져갔을 일은 없고 만약 사퇴를 하면 이 표가 어디로 갈지 이게 다 김은혜 후보한테 갈까? 저는 또 그건 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강용석 후보가 물러나면서 김은혜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중도표가 안 가겠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단일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된다 한들 김은혜 후보한테 득이 될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맞아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바라는 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러고 뭐 김은혜를 지지하는데 이 말도 안 해줬으면 좋은 거죠. 예, 저는 그게 솔직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그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강영수 후보를 지지하는 저 5%의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그 결집도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국민의힘의 주류색으로 받아 안는 건 국민의힘 전체의 마이너스 효과고요. 그러나 그분들을 또 내쳐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또 이 승패가 갈리는 것도 사실은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 김은혜 후보께서 현명하게 잘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논평을 내세요. 국민의힘은 강용석 후보를 받아라. 너무 매정하다. 예, 알겠습니다. 강용석 후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도 좀 조심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 하죠? 라이브. 3시엔 뭐 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메시지를 NSC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NSC 회의는 없고 국가안보실 점검회의 정도. 아니 이것이 점검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도발은 맞지만 NSC 대신 점검만.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곧바로 점검회의를 열고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했지만 이전 정부보다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높아졌죠. 자,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그 도발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대 도발, 강력 규탄이라고 공식적으로 저런 표현을 썼고요. 또 이제 하나 흥미로운 점이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발사체라고 썼지만 이번에는 어제 바로 미사일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칭을 바꿨죠.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강력 대응하겠다는 원칙이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제 대응 수위는 적절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어제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회의의 성격을 놓고 지금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성환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주재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소규모 내부 회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NSC가 어제 열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을 조준한 북한의 미사일 3발이나 쐈는데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자, 북한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외쳤던 윤석열 정부. NSC 대신 점검 회의만 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요. 참고로 이 NSC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열지 않을 때는 안보실장이 대신 여는 뭐 상임위 형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곧바로 비판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전 소통수석이. 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NSC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지 않아더라도 자, 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그동안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여당이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소극적이다. 이런 비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NSC가 우리나라 안보 관련 최고회의체인데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여러 가지 이제 수위들이 있잖아요. 뭐 핵실험도 있고 ICBM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위기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같은 급으로 보고 매번 NSC를 열어서 대응하게 맞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자, 일단은 자, 윤석열 정부가 먼저 단거리 미사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발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위의 대응 기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수준을 그러니까 NSC 정도는 소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대 도발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안보실장급에서 점검회의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중대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안보실장급이라니요. 맞지가 않아요. 또 중대 도발로 규정을 하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안보실장하고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소집을 해서 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맞죠. NSC... 정미경 전 의원은 신 스틸러네요. 네, 계속해서 오디오가 겹치는데도 꿋꿋하게. 저희는 오디오 안 겹치게. 네, 역할이 다 있죠. 대통령실에서 그렇다면 굳이 NSC를 소집하지 않고 점검회의 차원으로 대응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논란이 되자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추가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 안보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NSC를 연결시키는 것은 불충분하다. 좀 비효율적이다. 앞으로는 필요한 조치가 뭔지 또 결정할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회의체 규모를 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제 그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굳이 NSC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낮은 단계의 도발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전 정부에서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는 왜 정부 야당에 그때 당시 국민의힘 야당에서 NSC 왜 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1월이었죠. 대선이 한창일 때 1월 14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주적은 북한 유명한 한 줄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 바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을 때입니다. 자, 이 당시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을 때는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안보 의지를 강조했는데 어제는 한 발을 더 쐈어요. 3발을 쐈는데 NSC를 열지 않았다. 뭔가 안보 의지가 그 사이에 바뀐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도발이라고 해놓고 왜 점검회의로 끝나냐. 이것이 골자잖아요. 자, NSC 멤버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외교 국방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렇게 있는데 여당 일각에선 국무총리 등 야당 때문에 국회 인준이 늦어져서 NSC를 열고 싶어도 못 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일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주요 멤버인 그 국무총리 지금 청문회 인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죠. 그리고 또 어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사실 그 NSC에서 더 중요한 건 국무총리보다는 국방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이런 외교안보 관계 부처이거든요. 근데 국방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이미 임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르면 올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청사 옆에 있는 합참 건물에 있잖아요. 부르면 바로 떠올 수 있는 그런 각 지근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회의에 불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지 불렀는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한 건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참가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러니까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이런 경우 신속하게 군 수뇌부와 회의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NSC 가장 핵심 파트가 어디냐면 국정원이거든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지난 11일 날 면직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신임 국정원장이 청문회 거쳐서 지명될 때까지 과거에 기존의 국정원장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 관례가 깨지고 그냥 11일 날 면직이 됐어요. 지금 국정원장이 공석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고 국정원장을 날려버렸냐? 본인은 날려버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국정원장이죠. 얘가 이제 공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청와대 인사들이 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 달 안에 북한 핵실험할 거라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지금 현재 국정원장 자리도 공석이고 안보 현안을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다시 한번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도발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NSC 대신에 점검만 할 것이냐 이렇게 잡아봤는데 자, 오늘 관계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발 규모나 그 수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회의를 열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앞으로 NSC를 많이 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NSC 많이 열리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위기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만 NSC가 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열리지 않았다. 그럼 그때마다 이성대 기자가 열심히 썰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고 이성대 뉴스 열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에 위친 너의 사진 위에 있지. 일주일째 너는 아무 말이 없는데도 물음표가 붙어있지. 모르겠어 어디쯤인지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있는데도. 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건데요. 미국의 빅스텝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려운 경제 얘기지만 좀 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정말 파란불이 많더라고요. 예. 네,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다 금리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전격적인 빅스텝이라고 부르지만 0.5%포인트 올리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겠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거나 다양한 긴축의 기조를 이미 연준에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8%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력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라든가 곡물 가격의 수급에 어려운 것은 아직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다 반영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조에서도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더 높은 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 얘기 나왔지만 더 큰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있잖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흔히 부르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계속 침체인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학자들이 모두 다 공인할 수 있는 기간은 딱 한 차례였는데요. 197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970년대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수로 연준 의장으로 기용됐던 사람이 79년도에 연준 의장이 됐던 볼커라는 분이십니다. 이 볼커라는 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물가만 잡으면 나머지 경기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초긴축,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물가는 잡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민생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물가에 천착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텐데요. 물가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경제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범주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적 이슈를 벗어나서 사회, 문화적인 이슈까지 번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간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고물가 기조를 유지해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연 물가 상승률이 20%, 30%씩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 모아놓은 게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두 차례 경험하고 나면요.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저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의지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원인 저축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국가 자체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임계점 안에서 잡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장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10일 연임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면서 물가 안정을 해라. 그러니까 물가만 잡아라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화폐의 그 가치의 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저렇게 연일 금리를 올리다 보면 달러는 초강세가 됩니다. 지금도 환율 보니까요. 달러당 1,284원입니다. 맞아요. 1,300원까지 갈 거란 우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유지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에 어느 정도 준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단계를 맞춰서 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초 원자재, 석유를 비롯해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입해 올 때 우리는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현재 전 세계가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전방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살아난 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고용을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느냐. 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요.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초긴축을 유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른 대안으로 돈을 쉽게 조달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감세를 해주겠다. 그런 인센티브 요인을 줄 테니 투자하고 소비하고 고용해달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바뀐 정부에서도 그와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해주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금리는 올리는 대신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좀 절감해주고.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59조 원 규모 추경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걸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더 풀려버리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개인 자영업자들의 지원만큼은 이 물가와 상관없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선거 기간 중에 약속했던 50조 추경에 비해서는 총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600만 원을 기본선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죠.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늦어도 7, 8월쯤에는 빅스텝 밟아야 된다. 근데 조금 늦어요. 미국보다.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의 금리 기조를 보면서 우리 금리 기조를 맞춰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금리를 올리기에는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대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금리는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상태의 금리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선도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판단이고요. 7, 8월 정도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편차, 금리가 자칫 잘못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미 연준 의장도 사실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올렸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가면서 발맞추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부작용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최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일 것 같은데 어떤 좀 방안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규제 완화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할까요? 80년대 초반에 초고금리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같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물가는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그 당시 미국 경제에 정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혹독한 체질 개선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인류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당시 해법이 과연 최고의 정확한 정답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방식의 똑같은 전략을 추구하게 됐을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본격적으로 전개될 사회 현상 중에 하나를 구조조정을 꼽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와 같은 대규모 불황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유발되는 경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기업들이 뭐 인수합병되거나 파산되거나 네. 대규모 고용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없었었죠. 그리고 어느 중견기업, 대기업의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파산, 청산 이런 단어도 목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에 생각에는 IMF 때가 막 떠오르면서 그때 경제 위기가 또 오는 거야라는 위기와 불안감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규모 경제적 불확실성 또는 불황이 오면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게 통상적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는 일종의 천재지변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의 잘잘못이라든가 어떤 경영자의 오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 기업의 어려움들은 일단 극복하게 해주자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를 다 유예해 주거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연장해 주던가 해서 견딜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정상됐던 이 부양 정책을 정상화하기로 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 혹독한 체질 개선이란 말이 너무나 좀 사실 좀 긍정적이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혹독한 경제 체제, 체질 개선, 구조조정 좋은 얘기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기조 속에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 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